고요한 밤, 도시의 불빛마저 흐릿하게 번지는 강변은 빗소리로 가득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강물은 거세게 불어난 채 흙탕물로 변해 있었다. 10살 이준호는 낡고 해진 우산을 든 채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젖은 옷 때문에 더욱 왜소해 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오늘도 김도훈을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그를 괴롭혔다. 도훈은 준호보다 2살 많은 형이었지만 준호의 의붓 형제였다. 준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도훈은 친모인 박은주와 함께 준호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 이후로 준호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야, 이준호 너 감히 우리 형한테 대들었어. 도훈의 친구들이 준호의 우산을 빼앗아 던지고 그를 밀치기 시작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견뎠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말없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익숙했다. 준호의 어머니 김민서는 남편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준호에게 쏟아지는 괴롭힘을 알아챌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연약했고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었다. 어쭈, 이 새끼가 말대꾸도 안 하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도훈은 준호의 멱살을 잡고 거친 빗속으로 끌고 갔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작은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도훈은 준호를 강변으로 끌고 가 거친 물살이 흐르는 낡은 나무다리 위로 밀쳤다. 준호의 몸이 휘청거렸고 균형을 잃은 그는 그대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으붑, 굴럭,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빗물과 강물이 뒤섞여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강한 수압의 준호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다. 그의 작은 배는 물로 가득 차는 듯했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저 멀리서 도훈과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만 곧 물속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크고 검은 개였다. 개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준호는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개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놀랍도록 맑고 깊었다. 개는 준호의 옷자락을 물고 힘껏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준호의 몸이 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고 그는 간신히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개는 준호를 강둑으로 끌어올린 후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젖은 몸을 겨우 일으켜 앉았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검은 개, 그 개가 자신을 살렸다. 준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 어머니 김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준호야, 대체 어디를 다녀온 거니? 온몸이 젖었잖아. 민서는 준호의 젖은 몸을 보고 놀라며 그를 끌어안았다. 준호는 차가운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가 강물에 빠졌어요. 어떤 개가 저를 살려줬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민서는 아들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아이는 심한 충격을 받은 듯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민서는 준호를 꼭 안고 다독였다. 괜찮아, 준호야. 이제 괜찮아. 꿈을 꿨구나. 무서운 꿈을 꾼 거야. 민서는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세상의 잔혹함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약했다. 그녀는 준호의 이야기를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하고 아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준호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준호의 몸 상태는 괜찮지만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준호는 의사에게도 밤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의사는 그저 강한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환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준호는 답답했다. 그는 분명히 그 개를 보았다. 그 개는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니 그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며칠 후 도은의 어머니 박은주가 준호의 집을 찾아왔다. 박은주는 민서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 준호가 도은이를 괴롭힌다고 하던데요. 도은이가 요새 많이 힘들어해요. 민서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형님,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준호가, 민서는 차마 준호가 도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강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변명하듯 말을 더듬었다. 박은주는 비웃듯이 말했다. 어머니, 준호가 워낙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도은이가 준호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이러다 도은이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박은주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박은주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박은주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준호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박은주.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이 보였다. 검은 개였다. 그 개는 준호의 집 창문 아래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개는 움직이지 않고 준호를 응시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개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 개의 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그 온기는 준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니오, 정말 나를 구해준 개구나. 준호는 속삭였다. 개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준호는 개의 목을 쓰다듬었다. 개의 목에는 아무런 목줄도 없었다. 주인 없는 개였다. 준호는 개에게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이 개는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 같았다. 다음 날부터 개는 매일 밤 준호의 집 창문 아래에 나타났다. 준호는 밤마다 몰래 창문을 열고 개와 만났다. 그는 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교에서 겪는 일들, 박은주의 괴롭힘,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까지. 개는 준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 개의 눈빛은 항상 따뜻했고 준호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준호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생전의 봉구라는 이름의 개를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봉구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개였다고 했다. 준호는 이 개가 마치 아버지의 환생처럼 느껴졌다. 봉구, 이제부터 내 이름은 봉구야. 준호는 개에게 속삭였다. 개는 준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봉구, 그것은 준호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름이었다.
봉구는 준호의 비밀 친구이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 준호는 봉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봉구가 가져올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거대한 폭풍을. 그의 삶은 이제 막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밤비가 잦아든 도시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준호는 여전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난밤 자신을 구했던 검은개 봉구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봉구는 이제 준호의 가장 소중한 비밀 친구가 되었다. 밤마다 몰래 만나 그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봉구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고 준호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박은주, 그리고 김도은의 괴롭힘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의 껍질 속에 갇혀 들어갔다. 어머니 김민선은 남편의 죽음 이후 현실을 외면한 채 슬픔에 잠겨 있었고 준호의 고통을 알아챌 여유조차 없었다. 준호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불행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단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여전히 봉구와 몰래 만나며 위로를 받고 있었다. 봉구는 준호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준호는 봉구에게서 아버지의 흔적을 느꼈다. 봉구가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보낸 수호신 같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평화로워 보이던 동네는 갑작스러운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호숫가에 다다랐다. 호숫가는 구급대원과 경찰차로 가득했고 긴급하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발걸음이 저절로 호숫가를 향했다. 누가 빠졌대? 김도은이래. 김도은이 호수에 빠져 죽었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준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준호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도은이 죽었다고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도은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다. 물 밖으로 끌어올려진 도은의 시신은 창백했다.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했다. 곧이어 도은의 어머니 박은주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도은의 시신을 보고 오열하며 쓰러졌다. 내 아들 도은아. 그녀의 절규는 호숫가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초기 조사 결과 도은은 호숫가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고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단순 사고였다. 하지만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과 함께 어렴풋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단순 사고, 정말 그럴까? 그는 지난밤의 악몽을 떠올렸다. 자신이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을 구해준 봉구, 그리고 도은의 괴롭힘.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는 듯했다. 준호는 도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은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때였다. 그의 창문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봉구였다. 봉구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이는 눈빛으로 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봉구의 입에는 낡은 천조각이 물려 있었다. 봉구야, 왜 그래? 봉구는 준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고 있던 천조각을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천조각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낡고 더러웠지만 자세히 보니 익숙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도훈이 학교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었다. 손수건 한쪽에는 도훈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손수건을 들고 봉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봉구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봉구는 도훈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아니, 봉구는 도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봉구는 준호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준호는 망설였다. 지금 봉구를 따라가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다. 도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그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과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까? 준호는 봉구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봉구를 따라 나섰다. 봉구는 어둠 속을 앞장서서 걸었다. 준호는 봉구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낡은 골목길을 지나 숲으로 향했다. 숲은 어둡고 음산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준호는 두려웠지만 봉구의 묵묵한 뒷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다. 얼마나 걸었을까? 봉구는 숲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오두막 앞에서 멈춰 섰다. 오두막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버려진 듯했다. 봉구는 오두막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열었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흙먼지로 가득했다. 봉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쪽 벽면을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앞발로 벽을 긁기 시작했다. 준호는 봉구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다. 낡은 벽지 아래에 희미하게 갈라진 틈이 보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틈새를 벌렸다. 그 안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권의 노트와 사진,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아버지의 물건이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런 노트들을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중요한 일들을 항상 노트에 기록하곤 했다. 준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초기에는 평범한 일기 내용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박은주와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다. 박은주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그녀에게 수상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내용은 아버지가 박은주에게 독극물을 투여당했다고 의심하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죽기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고 그 증상들이 특정 독극물 중독 증세와 일치한다고 기록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고 이 노트가 발견되면 박은주를 의심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봉구, 내 아들을 지켜줘. 진실을. 준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박은주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녹음기를 틀었다. 녹음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는 박은주가 자신에게 몰래 약을 먹이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자신의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으면 박은주를 의심해달라고,
자신의 죽음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녹음의 마지막에는 흐느낌과 함께 봉구, 아들을 지켜줘 라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 봉구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자 증인이었다. 봉구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왔던 것이다. 그리고 도훈의 죽음, 도훈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어 박은주에게 살해당한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박은주의 거대한 음모였고 준호는 그 음모의 한가운데서 놀아났던 어리석은 아이였다. 준호는 상자를 닫고 봉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봉구는 준호를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개의 눈빛은 준호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호는 봉구를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동시에 강한 의지가 솟구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박은주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도훈의 죽음까지. 그는 봉구와 함께 이 모든 싸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작은 손에 들린 낡은 상자는 거대한 진실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였다. 아침 해가 창백한 빛을 들이운 병원 복도는 김민서의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김도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준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노트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노트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박은주의 악행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녹음기에서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봉구, 아들을 지켜줘. 진실을. 준호는 노트와 녹음기를 품에 안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복수심이 타올랐다. 박은주,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과 도훈의 죽음의 배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봉구가 알고 있었다. 봉구는 준호의 침대 발치에 웅크려 앉아 조용히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개의 눈빛은 준호의 고통을 아는 듯 애처로웠다. 경찰은 도훈의 죽음을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하려 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 민서에게 다가갔다. 민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엄마, 도훈이 형 사고가 아니에요. 박은주 아줌마가 도훈이 형을 죽였어요. 준호의 말에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준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도훈이는 그냥 사고로 죽은 거야. 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 아니에요. 엄마, 봉구가 다 알려줬어요. 아빠도 박은주 아줌마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아빠 노트랑 녹음기 있어요. 준호는 노트와 녹음기를 민서에게 내밀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노트에 적힌 남편의 필체를 따라 움직였다. 남편이 박은주에게 독극물 투여를 의심하고 자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님을 예감했다는 내용. 그리고 자신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유언까지. 민서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은주에게 몰래 약을 먹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 그리고 자신을 의심해달라는 절규. 민서는 녹음기를 놓쳤다.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박은주가 남편을 죽였다니. 그리고 도훈이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다 밝혀낼 거예요. 아빠의 죽음, 도훈이 형의 죽음 다 밝혀낼 거예요. 준호의 굳은 의지가 민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남편과 아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은주였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병원 복도를 걸어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어머니, 도훈이가 그렇게 됐는데 준호는 괜찮은 건가요? 워낙 평소에도 도훈이를 못마땅해 하더니 설마 준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박은주의 비난에 민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박은주에게 따귀를 날렸다. 찰싹 소리와 함께 박은주의 얼굴이 돌아갔다. 박은주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서를 노려보았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네가 감히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살인자로 몰아세워. 네가 도훈이를 죽였어. 네가 내 남편을 죽였어. 민서는 격분하여 박은주에게 소리쳤다. 박은주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가 봐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환각이라도 보시는 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경찰에 가서 해보세요. 누가 어머니 말을 믿어줄지. 박은주는 민서의 옆에 서 있던 준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준호, 너 또 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거니 아이가 충격을 받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네. 김민서 씨, 준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세요. 아이가 너무 불안정해 보여요. 그때였다. 준호의 발치에 앉아있던 봉구가 갑자기 박은주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봉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봉구는 박은주를 향해 달려들듯 으르렁거렸다. 박은주는 봉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 개가 왜 이래, 김민서 씨. 개 좀 어떻게 해봐요. 민서는 봉구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봉구가 박은주에게 어떤 이유로든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봉구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봉구는 박은주가 악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최진호 전 형사가 나타났다. 그는 준호의 아버지의 친구이자 과거 형사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준호의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고 도훈의 익사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가 준호의 비명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온 것이었다. 그는 멀리서 민서와 박은주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최진호는 박은주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최진호입니다. 김준식 씨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형사입니다. 박은주 씨,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군요. 박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최진우를 알아보는 듯 했다. 최진우는 김준식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형사였다. 박은주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박은주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최진우는 그녀를 막아섰다. 도훈 군이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식 씨의 죽음도 말이죠. 최진우의 말에 박은주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준호와 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박은주는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진우를 노려보더니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다. 최진우는 준호에게 다가왔다. 준호, 내 말이 맞았구나. 도은이의 죽음도, 네 아버지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최진우는 봉구를 바라보았다. 봉구는 최진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최진우는 봉구의 목에 있는 희미한 하트 문신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개는 김준식의 반려견 봉구였다. 김준식은 생전에 봉구를 유난히 아꼈고 봉구의 목에 직접 문신을 새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최진우는 봉구가 김준식의 죽음 이후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봉구, 네가 살아있었다니. 최진우는 봉구를 쓰다듬었다. 봉구의 눈빛은 최진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진우는 준호에게 아버지의 노트와 녹음기를 보여달라고 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노트와 녹음기를 최진우에게 건넸다. 최진우는 노트를 읽고 녹음기를 재생했다. 노트에 적힌 내용과 녹음된 김준식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박은주의 악행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는 김준식의 오랜 친구였다. 김준식이 죽었을 때 그는 사고사를 믿을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박은주, 그녀의 잔인함과 교활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심지어 의부사들 도은이까지 살해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준호야, 네가 큰일을 해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어. 최진우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도은이 형의 억울함을 풀고 박은주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도 아들 옆에 서서 굳건한 눈빛으로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이었다. 봉구는 그들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개의 존재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대와 같았다. 이제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더욱 거세질 것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최진우 전 형사의 발걸음은 비장했다. 그의 손에는 이준호가 건넨 김준식의 노트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난 밤새도록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고 녹음기를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그의 오랜 형사 직감은 김준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김준식이 남긴 증거와 준호의 증언, 그리고 봉구의 존재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듯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낡은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쌓인 사건 파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김준식의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준식의 죽음은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처리되었다.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어린 아들 이준호와 부인 김민서, 그리고 1년 전 재혼한 박은주와 그녀의 아들 김도은이 있었다. 박은주는 김준식의 죽음 이후 그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고 김민서와 준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당시 최진우는 박은주를 의심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위장했다. 노트에는 김준식이 박은주의 수상한 행동을 처음 알아차린 순간부터
자신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과정, 그리고 박은주가 몰래 음료에 무언가를 타는 것을 목격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독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의혹을 기록으로 남기려 애썼던 것이다. 녹음기 속 김준식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어린 아들 준호를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봉구, 내 아들을 지켜줘. 진실을 김준식의 마지막 유언이 최진우의 귓가를 맴돌았다. 최진우는 봉구를 바라보았다. 봉구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최진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봉구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봉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준식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준호를 지키기 위해 살아남은 유일한 증인이자 수호신이었다. 최진우는 박은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박은주가 김준식을 만나기 전의 행적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박은주는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그녀는 주로 나이 많고 재산이 많은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결혼한 후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늘 치밀하고 교활하게 자신의 범죄를 위장했으며 절대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전 남편들 중 일부는 의문의 사고나 지병으로 사망했고 그 모든 유산은 박은주에게 상속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박은주와 이 사건들을 연결지을 만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녀는 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다. 이 여자 완전 악마 같은 존재였군. 최진우는 이를 갈았다. 박은주는 김준식을 계획적으로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녀는 김준식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를 독살했고 심지어 김도훈까지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훈의 죽음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준호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최진우는 김도훈의 죽음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을 찾아가 다시 한번 진술을 들었다. 당시 경찰들은 도훈의 죽음을 단순 익사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최진우는 그들의 진술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을 발견했다. 도훈의 시신에서 발견된 미량의 수면제 성분, 그리고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발자국, 당시에는 간과되었던 작은 단서들이 이제는 거대한 그림자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진우는 박은주가 김도훈을 자신의 범죄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박은주는 아마 김도훈을 시켜 김준호의 아버지에게 독극물을 투여하게 했거나 또는 김준식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김도훈이 알게 되자 그를 제거했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박은주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저씨, 저 도훈이 형 휴대폰을 찾았어요. 준호의 말에 최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뭐라고 어디서 찾았니? 도훈이 형이 죽기 전 저한테 몰래 이걸 건네줬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걸 보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까지 숨겨두고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우는 즉시 준호를 만나러 갔다. 준호가 건넨 휴대폰은 방수 케이스에 담겨 있었고 다행히 작동했다. 휴대폰 안에는 김도훈이 박은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리고 짧은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영상 파일은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은주가 도훈에게 김준식의 음료에 흰 가루를 넣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은주가 도훈에게 김준식의 유언장을 위조하라고 시키는 장면, 심지어 김도훈이 김준식을 살해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듯한 흐릿한 영상도 있었다.
녹음된 통화 기록에서는 박은주가 도은에게 협박하듯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은은 박은주의 협박에 못 이겨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영상과 녹음 속 도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죄책감이 가득했다. 박은주는 도은을 자신의 범죄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도은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저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 때문에 준호도 아빠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영상은 끊겼다. 이것은 김도은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마지막 증거였다. 그는 박은주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죄책감에 시달렸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은주는 도은의 배신을 눈치채고 그를 살해하여 모든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었다. 도은의 죽음은 단순한 익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최진우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박은주. 그녀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조차도 이용하고 살해해야 하는 잔혹한 악마였다. 그는 준호에게 김도은의 휴대폰 속 증거를 보여주었다. 준호는 영상을 보고 충격과 함께 슬픔에 잠겼다. 그는 도은이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박은주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준호는 도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도은이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도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봉구가 준호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봉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준호를 위로했다. 준호는 봉구를 끌어안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아버지의 죽음, 도은의 죽음, 그리고 박은주의 악행까지.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최진우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 증거들은 박은주를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해.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교활하고 뒤에 숨겨진 세력도 있을지 몰라. 앞으로의 싸움은 더 힘들 거야. 각오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봉구도 있고 아저씨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빠랑 도은이 형의 억울함을 꼭 풀어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최진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낼 강한 용기를 가진 아이로 성장했다. 최진우는 박은주와의 전쟁을 선포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경찰 시절의 모든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박은주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진실을 알고 있는 봉구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할 것이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그림자가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과 오두막을 오가며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던 이준호의 손에는 이제 김준식의 노트와 녹음기, 그리고 김도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복수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그 작은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최진우 전 형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며 박은주의 악행을 입증할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박은주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쳤다. 최진우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은주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검은 그림자라는 비밀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 이 조직은 거물 정치인과 사업가들을 배후에 두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다. 살인, 사기, 협박,
공갈 등 그들의 악행은 끝이 없었다. 박은주는 이 조직의 하수인으로 김준식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의 사업 기밀을 빼돌리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그리고 김도훈은 박은주의 지시를 받아 김준식을 살해하고 유원장을 위조하는 등 모든 악행에 동원된 꼭두각시였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야. 거대한 조직 범죄야. 최진우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박은주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 조직.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도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진우는 우선 김도훈의 휴대폰에 담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증거는 박은주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었다. 물론 박은주와 검은 그림자 조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김준식 회장의 죽음과 김도훈의 익사 사고에 대한 재수사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 속에는 박은주가 김준식에게 독극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김도훈이 고통스러워하는 김준식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한 박은주가 김도훈에게 협박하며 범죄를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되었다. 전 국민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박은주의 이중적인 얼굴과 그녀의 잔혹한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여론은 박은주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악마 같은 계모, 남편 독살에 의부사들까지 살해, 숨겨진 진실, 김준식 회장 죽음의 미스터리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다. 박은주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녹음은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저는 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봉구와 함께 박은주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 박은주의 눈물과 연기를 보며 준호는 치를 떨었다. 그때였다. 준호의 옆에 앉아있던 봉구가 갑자기 TV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봉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봉구는 박은주의 목소리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듯 흥분했다. 멍구야, 진정해. 준호는 봉구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봉구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봉구는 박은주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분노했던 것이다. 봉구의 이런 행동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반려견이 증언하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봉구의 반응을 보며 박은주의 거짓말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박은주는 이제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 조직을 움직였다. 조직은 준호와 최진우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았고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심지어 준호의 학교에 침입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그들은 준호와 최진우를 협박하여 진실을 포기하게 만들려 했다. 최진우는 준호와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검은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 조직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박은주의 악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 도훈의 죽음,
그리고 박은주의 악행,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던 봉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봉구는 준호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며 방 밖으로 이끌었다. 준호는 봉구를 따라 나섰다. 봉구가 이끈 곳은 거실이었다. 거실의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영철 씨가 어젯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김영철의 얼굴을 보고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과거 박은주와 함께 아버지의 회사에 자주 드나들던 남자였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박은주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영철을 살해한 것일까? 준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봉구는 TV를 향해 짖더니 준호의 얼굴을 핥았다. 봉구의 눈빛은 준호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어 하는 듯했다. 준호는 봉구의 행동을 보며 직감했다. 봉구가 김영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은주가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최진우는 김영철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김영철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영철은 죽기 전 최진우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려 했던 흔적이 있었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비리와 박은주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은주는 김영철의 배신을 눈치채고 그를 제거했던 것이다. 최진우는 김영철이 숨겨둔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자택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준호와 봉구도 함께했다. 봉구는 김영철의 자택 곳곳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봉구는 김영철의 서재에 있는 낡은 책상 아래에서 멈추어 섰다. 봉구는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준호는 봉구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다. 낡은 마루 밑에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최진우는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김영철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비리와 박은주의 악행에 대해 기록한 문서들과 사진,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다. USB 안에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범죄 기록, 그리고 박은주가 김준식과 김도훈을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이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박은주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악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 최진우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박은주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악행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최후의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봉구는 준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개의 눈빛은 승리를 예감하는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우 전 형사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영철의 금고에서 찾아낸 USB에는 박은주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악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핵심 인물들의 명단, 그들의 범죄 기록, 그리고 김준식과 김도훈을 살해하는 박은주의 모습이 담긴 고화질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은 박은주와 조직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준호는 최진우의 옆에 앉아 굳은 얼굴로 USB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봉구는 모든 것을 아는 듯 조용히 그들의 곁을 지켰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검은 그림자 조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는 그들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 될 거야.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마쳤지만
그 전에 준호와 민서에게 닥쳐올 위험을 경고해야 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저씨. 하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아빠랑 도훈이 형의 억울함을 꼭 풀어줘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났다. 최진우는 준호의 성숙한 모습에 대견함을 느꼈다. 그는 준호가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아이가 아님을 알았다. 최진우는 경찰 상층부와 언론에 USB의 내용을 제보했다. 경찰은 충격적인 증거에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체포작전이 시작되었다. 언론은 연일 박은주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추악한 범죄를 보도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전직 회장 독살, 의부사들까지 살해한 악마 계모, 검은 그림자 조직, 한국 사회를 뒤흔든 검은 손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박은주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준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로 몰아쓰며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박은주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교문 그림자 조직 또한 방역에 나섰다. 그들은 최진우와 준호, 그리고 민서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들을 고용했다. 준호의 학교 앞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렸고 민서의 집에는 협박성 전화가 빗발쳤다. 최진우의 사무실에는 폭발물이 설치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최진우는 준호와 민서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준호와 민서의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하지만 최진우는 혼자서 검은 그림자 조직의 배후를 추적했다. 그는 이 조직의 뿌리를 뽑아야만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최진우는 김영철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추적하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총책임자가 그림자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박은주의 친오빠 박성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박성철은 대외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박성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후였군. 최진우는 경악했다. 박은주는 단지 그의 여동생이자 그의 지시를 따랐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박성철은 자신의 여동생을 이용하여 김준식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의 사업 기밀을 빼돌려 자신의 조직을 더욱 키웠던 것이다. 김준식은 박성철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희생되었고 심지어 김도훈까지 그들의 악행에 이용된 후 제거되었다. 최진우는 박성철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박성철은 최측근 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에 분명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최진우는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준호는 최진우의 계획을 듣고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다. 아저씨, 저도 갈래요. 아빠랑 도훈이 형의 원수를 갚아야 해요. 그리고 봉구도 함께 갈 수 있어요. 봉구는 냄새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최진우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준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봉구의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최진우와 준호, 그리고 봉구는 박성철의 비밀 사무실에 잠입하기로 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박성철의 빌딩에 몰래 잠입했다. 빌딩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최진우는 오랜 형사 경험을 살려 보안 시스템을 뚫고 사무실로 향했다. 준호는 봉구와 함께 최진우의 뒤를 따랐다. 봉구는 빌딩 내부의 냄새를 킁킁거리며 수상한 기운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들이 박성철의 사무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최진우는 당황했다. 누군가에게 들킨 것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경비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들켰군. 최진우는 서둘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와 봉구도 재빨리 뒤따라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다. 최진우는 손전등을 켜고 사무실 내부를 비췄다. 럭셔리한 가구들과 함께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어디 보자. 박성철이 숨겨둔 비밀이 어디 있을까? 최진우는 사무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봉구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거대한 책장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봉구는 책장 아래를 발로 긁었다. 최진우는 봉구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다.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이 있었다. 최진우는 비밀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비밀 공간 안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 서버와 수많은 파일 캐비닛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불법 자금 세탁 내역, 정관계 로비 명단, 살인 교사 증거, 그리고 박성철이 자신의 범죄를 기록한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찾았다. 이 모든 것이 박성철의 죄를 증명할 증거야. 최진우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서둘러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비밀 공간의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박성철이 경비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박성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내 성역에 침범하다니. 내 놈들을 여기서 끝장내주마. 박성철은 암살자들에게 최진우와 준호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암살자들은 총을 겨누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최진우는 준호에게 증거물이 담긴 USB와 외장 하드를 건네며 말했다. 준호야, 너는 봉구와 함께 도망쳐 이 증거들을 꼭 경찰에 넘겨야 해.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아저씨 안 돼요. 준호는 최진우의 말을 거부했다. 그는 아저씨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하지만 최진우는 준호를 밀쳐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어서 가. 박성철과 박은주는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자 발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박성철은 심지어 준호와 민서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암살자들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준호와 민서는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암살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박성철과 박은주는 결국 법정에 섰다.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준호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했다. 아버지 김준식의 노트와 녹음기, 김도은의 휴대폰, 그리고 김영철의 금고에서 찾은 USB 속 영상들은 박성철과 박은주의 모든 악행을 명백히 증명했다. 특히 박은주가 김준식과 김도은을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결국 박성철과 박은주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성철은 사형, 박은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핵심 인물들 또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국 사회를 오랜 기간 어둠 속에 가두었던 검은 그림자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봉구는 준호의 손에 코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개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봉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도훈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이용했던 박은주의 악행까지. 봉구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준호를 지켜왔던 것이다. 최진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준호와 민서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는 준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준호야,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너의 용기 덕분에 이 사회에 거대한 악이 뿌리 뽑혔어. 준호는 최진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최진우는 봉구를 바라보았다. 봉구는 최진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봉구, 너도 정말 수고했다. 너는 김준식의 유언을 지켰어. 너는 진정한 영웅이야. 그날 이후 준호와 민서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민서는 남편의 죽음과 박은주의 악행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고 둘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준호는 더 이상 약하고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악에 맞섰던 용감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고 약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봉구는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봉구는 준호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를 지켰고 그의 곁에서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봉구의 존재는 준호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봉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성인이 되었다. 그는 법대에 진학하여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데 헌신했다. 민서는 준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준호는 봉구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봉구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준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준호는 봉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봉구야, 고마워. 내 덕분에 아빠랑 도훈이 형의 억울함이 풀렸어. 그리고 나도 강해질 수 있었어.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봉구는 준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 개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봉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듯 준호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봉구는 마지막까지 준호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준호는 봉구의 차가워진 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봉구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희생은 준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봉구의 죽음은 준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봉구는 물리적으로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사랑은 준호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준호는 봉구의 죽음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그는 봉구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며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몇 년 후 준호는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검은 털에 맑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은 봉구를 떠올리게 했다. 준호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마치 봉구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만 같았다. 준호는 강아지에게 봉구 주니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새로운 봉구와 함께 준호의 삶은 또 다른 희망과 사랑의 여정을 시작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봉구가 있었다.